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3달 전에 남편은 출산하던 날 산부인과로 급하게 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된 이후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수술로 출산이 된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서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으로 인해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남편한테 가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할 때 금방 용무만 끝내고 오겠다던 남편은 2번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고 더 이상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대신 형님이 와줄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에휴,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지? 하필 동서 출산날 서방님이 교통사고로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장례식장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 동서도 지금 심정 말이 아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어차피 누구나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 일단 동서 몸부터 챙겨야지. 그래야 장례식장에 갈 거 아니야. 지금 상태론 걷기도 힘들지? 아마 내 생각엔 장례식장에 가는 건 무리이지 싶은데. 출산 직후 어떻게 몸을 움직여? 에휴, 서방님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심보가 고약하더니만 결국 벌을 받은 거지. 나는 서방님이 갈 때 돼서 갔다고 생각해. 동서랑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동서가 서방님을 선택했잖아.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에 좌절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겠어. 아마 동서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그 집 정리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살던 곳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겠지. 다른 집 구할 때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나도 요즘 사업이 한가해서 한동안 집에 있을 거거든.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살면 어떻게든 다 사라져. 지금이야 힘들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아주 통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영화 틀어놓고 분식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형님의 행동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슴이 아프지만
나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여기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뒤처리까지 다 끝낸 다음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 잠깐이나마 풀어보려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분식 먹는 건데 이게 싫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섭섭하지. 서방님 장례식장 준비해준 게 나라니까. 형님은 되려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보다 되려 상처되는 말만 했으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 마냥 화를 내더니 자리에서 먹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제 속을 긁어놓는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출산할 때 아이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나 아랫부분을 많이 째는 바람에 걷는 것조차 힘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형님이 나간 뒤로 저 혼자 산후조리실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아주버님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저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참을 수 없는 눈물에 오열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보니 시모의 도움을 받아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누워 있었지만 산후조리실에 아이를 두고 왔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돌아가야 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좀 더 누워있지. 왜 벌써 가려고? 나도 힘들지만 너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겠지. 산후조리실에 있는 아이도 신경이 쓰일 텐데 우리 아들 장례도 치러야 하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이랑 너만 신경 써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거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과 너무 멀고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우니까 정리하기로 했거든. 큰며느리한테 대충 들었지? 내 생각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고 싶지만 그건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큰며느리가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집 알아보는 동안만 잠깐 부탁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지내도록 하자.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아들까지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이 상황을 이겨내자꾸나. 시모는 제 손을 잡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2번의 아픔을 겪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와 저는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며 달렸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 곁에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첫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빠는 제 곁이 아닌 엄마의 곁을 따라가게 되었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빠는 추락사로 떠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었던 저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었고 무의미한 삶을 물 흘러가듯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차갑게 얼어있던 저를 녹여주었던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전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었는데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셋이나 떠나보내게 되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절망 속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저에게 장례식장에 더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출산 직후의 몸이라 더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런지 상처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뎌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실을 더 이용했어요. 혼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모의 말대로 형님 댁에 잠깐 머물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형님은 산후조리실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도 며칠만 참아라. 우리 집 근처로 집을 구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손을 좀 보고 있거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 큰며느리니가 작은 애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가족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서 얼마나 힘든데요. 가족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당장 때려치웠어요. 저도 애 둘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 울음 터트리면 침이 빠질 때까지 눈물을 쏟아낸다니까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이도 일이 바빠 잠도 못 자는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편히 눈도 못 붙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노력 어머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한테 전부 넘겨주실 거죠? 왜? 저번 설 명절날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아, 재산 문제요.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형제끼리 나눌 필요도 없이 그이한테 몫이 전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주실 생각이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들도 점점 커가고 방이 3개라 애들이 불편해해서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둘이 나눠야 될 몫, 서방님이 떠났으니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동서는 어차피 어머님이 끼고 살 테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이가 검사인데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두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큰아들한테 전부 다 주라는 얘기니? 아휴,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갓 태어난 우리 손자한테 작은 아들이 가져가야 했던 재산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너희 시아버지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한테 줄 재산을 큰 아들한테 전부 준다는 건 좀 무리한 부탁 같구나.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할 순 없지. 너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뭐해? 내가 주려던 재산은 노후 자금 빼고 적당한 선에서 나눠줄 생각이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서로 대화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거라.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곧 동서가 살게 될 그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곤 하지만 나중에 동서한테 명의 이전에 줄 거잖아요. 어머님 근처 아파트 집값이 평균 15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방님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항상 차별하셨잖아요. 그이는 장남이니까 가진 거 없는 동생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서 금전적인 도움 훨씬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야. 우리들 도움 없이도 잘 해결해 나갔었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모른 척 했었겠니? 작은 며느리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여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자기 남편까지 떠나보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와 우리 가족뿐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싫은 거니? 지금 우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 뺏기고 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형님은 재산 문제 때문에 시모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중간에 껴있는 저는 형님의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시모는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보여 식모살이 하듯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해 서운하긴 했었지만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오로지 시모가 주겠다던 재산을 혼자 전부 차지하려고 저를 도와주는 척 했던 거지.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이었지만 그래도 형님 집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참고 있었는데 시모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형님과 제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잠깐 앉아보라면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동서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냐고. 따지고 들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그 재산 당연히 우리 그이가 전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돈이 필요해. 차라리 그 돈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리면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고. 옆에서 동서가 내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 동서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나랑 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동서는 어머님 옆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물주가 앞에 있는데 동서가 두 발로 나가겠어? 타이밍도 참 웃기지. 애만 없었어도 바로 내쳐졌을 텐데 하필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동서도 보면 인생살이가 참 질긴 것 같다. 나는 딸만 둘인데 동서는 아들 손자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 어머님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갈 살 수 있게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이래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집 동서 명의가 될 텐데 어머님이 나눠주는 재산까지 가져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속이 뒤집어져서 혈압 올라 쓰러질걸? 그러니까 동서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머님 재산 관심 없으니까 우리 그이한테 전부 넘겨도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 집에서만 살 수 있게 해달라면 되는 거잖아. 이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동서가 둘째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도 적어야 되는 거라고. 서방님도 떠난 마당에 시부모님 재산 노리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 동서는 지금 서방님이 곁에 없으니 빈 껍데기나 다름없는데 손자 아들 하나 낳아줘서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동서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야.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들어오신 어머님한테 재산 얘기를 꼭 꺼냈어야 했어요? 형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저도 이 집에 붙어 있는 거 눈치 보여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며칠만 신세 지는 거니 최대한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어머님이랑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이에요.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동서가 어머님이 떠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불렀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밥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 줄까? 과연 그때도 동서가 지금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 집안, 능력도 없었으면서 서방님 하나 잘 만나서 인생 꽃길 걷게 된 주제에 어디서 혼자 고귀한 척 입을 털고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 자체가 문제인 거 몰라? 동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부정하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인 줄 알아? 동서 옆에 있던 서방님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 저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저 아이가 다음 타자가 될까? 아니면 동서를 딸처럼 아껴주는 어머님이 다음 타자로 세상을 떠날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 동서 자체가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아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거침없이 꺼내 놓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결국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제 곁을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형님의 저를 노려보면서 뱉었던 독설은 제 마음을 후벼파 놓았습니다. 더는 형님 댁에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간 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날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집이 비어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형님 집에 잠깐 있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차라리 시댁에 있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오겠다면서 통화를 끝낸 뒤 그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 날이 오길 기다렸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챙겨두었던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빼놨어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형님이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더니 제가 짐을 챙겨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에서 통화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준 시간들이 있는데 인사도 없이 가는 건 너무 섭섭한걸? 아침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형님 자고 있을까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 나도 뭐 좋은 감정으로 동서와 얼굴 마주하는 건 힘들 것 같았어. 잘한 결정이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생활비라도 좀 줄게. 가만히 있어보자.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시부모님 사업하시는데 시댁에서 혼자 지낼 거 아니야. 애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잖아. 동서가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가는 마당에 얼굴 붉혀야 되겠어? 아니, 그런데 내 기억으론 지갑에 딱 10만 5천 원이 있었는데 5천 원이 어디 갔지? 그이도 일 때문에 어제 안 들어왔는데 혹시 동서가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내 지갑에 손댔어? 이제 막 태어난 저 아이가 내 지갑에 손댈 일은 없잖아.
우리 딸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일 없을 테고, 동서랑 나랑 있는 공간에서 가져갈 사람이 동서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내 5,000원 가져갔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형님 지갑에 손을 대요? 저는 어제부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디에다 뒀겠죠. 아니면 돈을 쓰고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니에요? 10만 5천 원 있었다면 10만 원을 가져갔겠죠. 5천 원을 가져갔겠어요? 잠깐만. 동서, 나한테 지갑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갑 이리 내놔봐.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야? 형님은 갑자기 제 가방을 뺏어 들어 바닥으로 쏟아냈어요. 그리곤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주워 들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저를 밀쳐버린 뒤 지갑 속을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5천 원이 나왔어요. 훔쳐가 놓고도 거짓말하는 거냐고 혼자 흥분을 해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 속에 있던 5천 원은 기저귀 사고 남은 돈이었는데 그걸 본인 걸로 착각해서 훔쳐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형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어요. 형님은 어디에 숨겼나 했더니 지갑 속에 넣어놨냐며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었어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에 너무 놀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집 안으로 끌어낸 뒤 골프채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억울하게 골프채로 매타작을 당하는데 제 몸이 온전치 않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오해라면서 형님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매타작을 당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어요. 복장을 보니 함께 일하는 팀원들 같았고 뒤이어 경찰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금세 제압을 당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형님한테 있었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기로 하셨던 시모 또한 현관문 앞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형님과 만났던 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 받았었는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탔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형님은 누군가에게 전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을 뒤따라가고 있었죠. 형님은 남편의 차를 앞질러 멈춰 세웠고 할 말이 있었는지
갓길에 다시 주차를 했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운전자가 충격적이게도 형님과 서로 꽤 오랜 기간 만나온 사이였어요. 아주버님 몰래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남자의 통화 이력에 형님과 전화한 내역이 확인이 돼서 범행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사를 진행한 거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아주버님의 자식들이 아닌 상간남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였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아주버님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형님은 상간남과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니 상간남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될 테고 검사인 시숙 밑에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은폐하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뒤에서 듣고 있던 시몬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고 형님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시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여태껏 숨기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은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주버님은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최대한 무겁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인간들이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은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형님의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넘는 형을 받을 거라곤 하지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님의 바람으로 태어난 딸들은 지금 현재 형님의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우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댁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어요.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게 아무리 남편의 동생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렸고 결국 듣고만 있던 남편은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이라고 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줬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더 많은 걸 바라는 신우의 버릇없는 모습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들인데 그걸 감싸고 도는 시부모님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저도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지만 할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신우가 남편의 동생이라 해도 안 되는 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시댁 식구들의 화살이 저에게로 꽂혔고 남편은 원래 신우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줬었는데 갑자기 변한 태도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하니까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듣고 있던 저도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전부 제 탓인데요? 저희 새 집에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아가씨한테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형 로펌 변호사한테 시집 간다고 해달라는 걸 전부 다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로펌 쪽 근처에 아파트 많고 이미 그쪽에서 집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로펌 회사와 가까워 욕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 사람 또한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보고 나가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집 부려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새언니, 오빠가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줄 알아요? 집이라도 가까우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다음 날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죠. 로펌 회사와 최대한 가까운 데 알아본다고 해서 집을 구한 게 차로 30분 거리예요.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거 보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엄마가 오빠 좀 설득시켜주면 안 돼? 너희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가 그래도 오빠잖니.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아니요. 설득시키려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줄 마음 없고 이 문제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낸다면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너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싫다는 거 계속 보채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거라고. 거기에서 살다가 회사 근처에 집 나왔을 때 이사하면 되는 거잖아. 오빠는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새언니가 뒤에서 미리 손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부탁하면 거절한 적 없던 오빠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새언니가 뒤에서 거절하라고 미리 얘기했겠지. 아가씨, 저희 입장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 초중고 학군이 몰려 있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회사와도 가까우니까 저희 상황에 맞게끔 이사한 건데 아가씨가 바꿔달라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 회사 출퇴근도 그렇지만 애들 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해진다고요. 이미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당연히 아가씨 오빠라 해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결혼식 올리고 아이를 가진다 해도 학교 갈 때까지 아직 시간 충분한데 벌써부터 이러는 거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우의 버릇없는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자 시모는 자기 딸한테 화를 냈다며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좋을 거 없다면서 결혼식 전에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억지 부린다는 걸 시부모도 모르는 건 아닌데 변호사 사위 들인다는 거에 들떠서는 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럴 때면 정말 정 떨어진다고 결혼식 전에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말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전에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았어요.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연락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가족들과 저녁 먹고 있는 시간에 신우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남편은 신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 현관문을 확 열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갔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처음 봤었는데 시모와 신우도 남편이 무섭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이왕 온 거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신우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허락 없이 왜 함부로 집에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오빠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애들 밥 먹이고 재워야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나가줘. 나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개념 없이 행동하면 더는 못 참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랑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마음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결혼식 날 가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들 판단해. 대단하다, 대단해.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어? 평소 같았으면 동생이 뭐 하나 부탁해도 다 들어줬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옆에서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겠지. 네가 그동안 엄마한테 소리친 적 있어?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네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친 적 그동안 살면서 있었냐고. 없었잖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집 넘겨달라고 했으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행동했을 텐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 아들이 이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거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시세대로 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들은 이미 새 집에서 2년을 넘게 살아왔고 어디서 살던 그게 상관없지만 얘는 입장이 다르잖니.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이 제일 중요한데 거리가 멀어서 생활상 불편함이 생기면 그로 인해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라고. 어제 내 사이가 일하는 로펌 회사에서 신혼집까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 시내권이라 조금만 늦어도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더라. 본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게 뻔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화를 내야 되겠어? 이런 감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 거니?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회사도 문제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저희가 계속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꺼내놓는데 저희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생각은 해봤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더 이상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맞네. 새언니가 옆에서 오빠 꼬드긴 거 맞네. 엄마도 말하는 거 봤지? 오빠가 내 말 거절할 사람이 아닌데 새언니 태도를 봐봐. 이 집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는 저 눈빛을 보면 탐 나오잖아. 옆에서 우리 오빠 구워 삶았겠지. 오빠,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정말 안 들어줄 거야? 나랑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은 거냐고. 동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신우의 억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신우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이번에 요구했던 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자 신우와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생긴 분노는 저에게 전부 돌아왔어요. 제가 한마디로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옆에서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별거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는데 눈치껏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시모와 신우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저도 남편 옆에 서서 반대를 했다는 거에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없는 집안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야지.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불만을 꺼내? 시애미가 좋게 얘기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지? 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얘기했지? 눈치껏 행동하라고.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게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여기까지 힘들게 걸음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똑바로 처신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에 대해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 뜻에서 용서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똑똑히 기억해라. 두 모녀는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를 노려보고 있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했던 말들은 분명 제가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서로는 결혼식 전날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예식장을 가게 되었는데 잠시 뒤 식장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 혼자 계신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장에 참석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엄마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예식장을 같이 가게 되었던 건데 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시모가 저희 엄마를 안 좋은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도 안 받아주는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조를 내려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줬는데 그 순간 엄마의 부조를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이리 줘봐라. 뭐야? 사돈, 지금 이걸 부조라고 낸 건 아니죠? 아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넣었나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 100 아니에요? 왜 8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한 결혼식도 아니고 내 딸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왕 쓰는 거 100만 원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식 시작부터 기분 잡치게 하려는 건지 정말 너무하시네. 네가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미리 사돈이 얼마를 부조할 건지 확인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다. 그때도 눈치 없이 행동하더니 지금도 하는 짓 보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순탄치만은 않겠다. 부조도 적은데 옆에서 몸으로라도 제대로 때워. 일가 친척들 오시면 상냥하게 인사 잘 드리고 인사 다 끝나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게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라.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거라.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을 똑 빼닮았네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봉투 이리 내놓으세요. 장모님, 부조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넣어두세요. 부조는 사람 마음인 거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엄마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부조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조 들어온 걸 다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냥 20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깔끔하게 100만 원 맞춰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좀 더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게 남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집안 막내딸의 결혼이잖아. 너 정말 끝까지 엄마 실망시킬 거야? 동생 결혼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 상처 주는 행동 더는 못 참겠어요. 솔직히 별로 오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축하는 해줘야 할 것 같아 어렵게 온 자리인데 장모님 앞에서 부조봉투 빼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장모님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기분이 어떨지 엄마는 전혀 생각 못 하시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거고 부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저희는 저쪽으로 가시죠. 시모는 돌발 행동에 저도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저희 엄마가 축의금으로 내민 봉투를 옆에서 가로채더니 80만 원만 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 모습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시모의 행동은 남편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희 엄마의 부조금을 다시 빼서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우 결혼식 전날까지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보단 얼굴이라도 비춰야 뒷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어렵게 자리에 참석했던 건데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 쪽으로는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한테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으로 80만 원밖에 없어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는데 100만 원 채울 걸 그랬다고 좀 전에 상황들이 전부 엄마 탓인 것 마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시모는 100만 원을 맞춰줬어도 더 큰 돈을 바랐을 거라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며 시모와 어떤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제서야 엄마도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알게 되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난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식장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와 엄마를 불러 피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여기까지 힘들게 와놓고 밥 한 끼 안 먹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와 엄마를 모시고 피로 현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시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부조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낸 축의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식사 한 끼 하는 거 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싶으면 저 그냥 놔두시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그냥 막 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먹고 나갈 거니까 비키세요. 너 결혼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대들 수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80만 원 부조보다 100만 원 맞춰주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그리고 사돈이 준 80만 원 네가 도로 가져갔잖아. 나도 너랑 아까 그 일 있고 나서 결혼식 내내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사돈이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20만 원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아무리 없이 산다지만 축의금 아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경조사비 100도 안 내놓고 무슨 밥을 달래? 지금 당장 20만 원 채워서 다시 100만 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로 현장은 출입할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도 필요 없어. 나는 앞으로 내 변호사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며 살 거다. 어차피 너희들 있어봤자 아무 쓰잘머리 없는데 차라리 큰아들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지. 집 그거 꼴랑 바꿔달라는 것도 엄청 싫어하더니만 축의금 100만 원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큰 며느리 너가 들어온 뒤로 좋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주 밉상이다, 밉상. 시모는 피로 현장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엄마와 저희 부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피로 현장이 조용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100만 원을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시모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쳤는데 하필 필요 현장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와인잔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엄마는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깨진 와인잔에 손이 그대로 찢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엄마를 일으켜 세워드리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랑 측 사람들이 엄마와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전부 기립하더니 엄마 앞으로 뛰어왔어요. 저희 모두는 그 광경에 당황스러웠었죠. 알고 보니 엄마를 부축했던 그 사람은 신우가 결혼할 남자의 로펌 회사 대표였고, 신랑 측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였기 때문에 대표의 얼굴을 보고 전부 기립해서 엄마 앞을 뛰어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펌 회사 대표가 왔다는 소식을 접한 신우와 신랑이 저희 앞으로 뛰어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모와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넘어진 엄마를 부축해준 로펌 회사 대표는 엄마와 예전에 과는 달랐지만 대학교 친구 사이였고, 최근에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라는 분이 필요 현장으로 걸어오면서 시모가 보인 행동들에 대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신우 신랑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신우의 예비 신랑은 대표의 한마디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김변은 사건 해결 능력이 탁월하니 이번 건에 대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는 않겠지? 내가 직접 나서길 바라는 건 아니지? 자네가 직접 이 사건을 정리해준다면 앞으로 자네가 받을 혜택은 더 많아질 걸세. 결혼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걸 내 눈앞에서 전부 목격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말이지. 이번 일에 대해선 자네 말고도 처리해줄 사람은 많지만 내가 자네를 택한 이유는 누구보다 내 편에 서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아 부탁을 한 거니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도 내 친구가 이 결혼식에 참석해 있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 친구가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랐거든. 아니, 제 사이가 다니는 로펌 회사의 대표시라고요? 그리고 안사돈과 친구 되는 사이고요? 아이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해서 잠깐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잠깐 서로 오해가 있다 보니 일이 좀 생기긴 했는데 별일 아닙니다. 이 정도 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 일인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저를 상대로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서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건 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말이잖아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겠죠. 저는 일적으로 김변한테 부탁을 한 건데 만약 거절을 한다면 저도 그 다음 일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아끼는 사람 중 한 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 사람을 일적으로 지시를 한 거니 거절을 한다면 더 이상 제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도 신우의 신랑 로펌 회사의 대표가 친구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셨지만 그 회사 대표라는 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로펌회사 대표는 신우 신랑에게 저희 엄마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껄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비 장모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안 좋은 모습들을 꺼내서 법적 승소로 이끌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옆에서 신우는 저희 엄마 편에 서서 변호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신우 예비 신랑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신우 예비 신랑 측 부모님들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결혼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예비 사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모습을 신우 예비 신랑 식구들이 전부 다 보게 된 터라 파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로펌 회사의 대표분께 양해를 구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아 시모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신우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이 문제 또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안 보며 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니 어쩌겠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가 대형 로펌 대표분과 친구 사이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네요. 이래서 항상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 재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저희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벌써 결정한 상태인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명절이 가까워 오니 혼자 지내는 게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추석 때 오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들이 그리워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만든 결과인 만큼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오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진 건 재작년 추석이 오기 3달 전부터 시모의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명절 선물을 기대하고 계셨죠. 매번 명절 때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모는 몇 달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한번 얘기했으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드릴 텐데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저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모가 선물에 집착하지는 않았었어요. 시부가 건강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적적해 보여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1년에 2번이니 큰 부담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선물에 상당히 집착하셨고
가격대가 높은 선물을 원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맞춰드리려 했었는데 시모의 도가 지나친 요구는 저희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보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이 시동생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보다 잘 사는 형편이라서 그런지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시동생의 태도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죠. 시동생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고 동서는 피부과 전문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저희 사정은 시동생 내외와는 반대였기 때문에 지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사업을 하지만 큰 수익이 나올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산업을 하는 남편은 고된 노동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 항상 고민을 했었고 결국 하던 일을 정리하고 수산업 노하우를 살려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질 좋은 해산물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서 맛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음식 장사도 쉬운 건 아니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선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집안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 얼마나 남았다고? 선물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니?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거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얼마나 사정이 힘들다고 선물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너는 내가 실망할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제가 받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 충당하고 있어요. 식당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어머님 선물 좋은 걸로 하나 해줄 테니 이번에 저희가 좋은 거 못 드려도 크게 서운해 마세요. 저희 자리 잡히면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내가 몇 달 전부터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던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원하는 거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아예 선물 주기 힘들다고 말을 하던가. 나는 이번 명절 선물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로 준비해 주거라. 얼마 전부터 내가 선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는 말에 반응이 미적지근하더구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구만. 어머님, 지금 그이가 하는 식당 계속 어려워지면 폐업까지 해야 돼요. 식당 차리면서 대출도 받았는데 하루에 손님이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비추천 메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저희도 지금 원인을 찾아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마시고 좋게 기다려주세요. 제가 힘들게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시모한테 명절 선물은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무조건 시모가 원하는 선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고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시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길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선물은커녕 명절날 시댁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식당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시모와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편도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명절 선물은 힘들 것 같으니 나중에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겠다며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번호가 떴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시모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와 좀 전에 전화통화로 나눴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다가올 명절날 어떻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맨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너희들이 주는 선물로 그동안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난 거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힘들다고 엄마까지 배제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선물 하나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파야겠어?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대충 설명 들었겠지만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폐업하게 생겼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선물이 더 중요해요?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는데 너희가 주는 선물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네가 해주기 힘들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 돈이야 또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만 엄마는 이번 명절 때 선물 하나 못 받으면 평생 상처로 남게 될 거다. 동생이라 재수 씨가 준비해 줄 텐데 그걸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엄마한테 선물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해도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선물 얘긴 그만하세요. 선물은 원해서 드려야 선물이지. 강제로 조공바치듯이 하는 게 선물이에요. 여유 생겼을 때 챙겨 드릴게요. 시모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노발대발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시모는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각자 생각하는 불만들이 화를 불러오게 되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시모도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엔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서한테 저희 욕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 요즘 사정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선 난리도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도움 좀 줄까요? 어머님이 형님네가 지금 길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안 좋아서 명절 선물 하나 해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던데 그 정도면 그냥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대출도 받았는데 아주버님 식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은 쉴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여건은 되니 필요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동서,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돈까지 빌릴 정도로 지금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일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일단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선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선물 하나 따로 준비해서 형님한테 줄게요. 그걸로 명절날 선물이라고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용해지지. 안 그럼 명절 때도 어머님 성격상 계속 불만만 꺼내실걸요?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 모이는 날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형님한테 선물 주면 그걸 어머님한테 드리세요.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형님도 알겠지만 지금 어머님 엄청 노여워하시는 거 잘 알고 있죠? 명절날 조용히 넘어가는 걸 원하면 내 말대로 따라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명절날 봐요. 아, 나 지금 환자분 들어와서 상담해야 되거든요. 전화 못 받으니까 명절날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평소에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았던 동서가 갑자기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얼굴만 마주보면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엮이지 않으려 했는데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명절날 얼굴 보는 거 외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며 친하게 접근하는 동서의 행동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와 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너무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집안의 사정이 힘들어도 동서에게 손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동서는 제 문자를 읽었는지 알겠다는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왔으면 했던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은 말 듣게 될까봐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한 성격 하는지라 어떠한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일만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남편을 본 시모가 뭐하러 왔냐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당황한 듯 할 말을 잃어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동서내외도 막 도착해선 목소리를 높이는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곤 시모 보고 들으라는 것처럼 제가 반대했던 시모의 선물을 건네주면서 중요한 선물 현관문 앞에 놨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남편과 저는 당황했고 시모는 저희가 선물을 사왔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건네준 선물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동서가 들고 있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보더니
기분이 들떠서는 밥부터 먹자면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서,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우리한테는 동서의 호의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잖아. 아, 별거 아니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저는 그냥 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동일 뿐이니 그냥 어머님 저렇게 들떠 계시는데 장단 맞춰주세요.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뭔데? 비싼 건 없으면 우리가 돈을 갚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 혹시 명품 가방은 아니지? 저 상자 안에 물건이 도대체 뭐야? 에이, 그건 일단 식사 끝나고 어머님한테 선물 드릴 때 확인해 보면 알게 되잖아요. 형님이 지금 걱정해봤자 당장 해결되는 건 없어요. 편히 식사부터 하자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니까요. 형님이 이럴수록 더 티난다는 거 몰라요? 일방적으로 행동한 동서 때문에 제 심기가 불편해졌던 저는 각자 생각하는 금액대가 다른데 저희 집안 사정보다 더 큰 가격대의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는데 동서는 귀찮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 또한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이어나갔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시모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저는 차마 웃고 즐길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 모두 거실에 앉아 시모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기대하고 있는 선물을 보고 싶다는 말에 동서가 먼저 시모에게 선물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건네준 선물을 낚아채 급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명품 가방이었어요. 고가의 루이비통 가방이 선물 상자에서 나오는 순간 시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층 업된 기분으로 제 옆에 있던 선물 상자를 빨리 달라면서 손을 내밀길래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것처럼 시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모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어 올리는 순간 저희 부부는 시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정색을 하면서 동서가 들고 있던 가방과 나란히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니? 왜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똑같은 거야? 명품 가방을 원하기는 했지만 둘이 겹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는 환불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자. 너희들이 나한테 똑같은 선물을 해준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상품 번호는 똑같은데 왜 생긴 게 다른 거지? 설마 이거 가품 아니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 큰 며느리가 나한테 준 선물은 보증서가 없네. 작은 며느리가 준 건 보증서가 있잖아. 큰 며느리 네가 얘기 좀 해봐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지? 설마 나 속이려고 길거리 시장에서
구매한 거니? 어머, 요즘 이 상품이 유행이라곤 하던데 벌써부터 가품이 돌아다닐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자세하게 안 보면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뭘 구분하기 힘들어? 나는 딱 알겠는데 달려있는 것들부터가 싸구려 티가 팍팍 나잖아. 예,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거지? 내가 하도 명절 선물로 난리를 치니까 명절 때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몇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 하나 포장해 온 거 맞지? 이딴 쓰레기 가방을 지금 나한테 걸치려 했던 거야? 어머님, 그게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서와 잠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형님, 지금 저한테 탓을 돌리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좀 빌려달래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이 선물 타령한다고 지긋지긋해 죽겠다면서 명절날 또 얼굴 붉히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분이 안 좋았는 줄 아세요? 선물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아야겠냐고? 저한테 전화해선 어머님 험담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정말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형님이라서 표현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네네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바보 취급했다는 거잖아. 내 앞에서는 엄청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만 뒤에서 나를 험담해?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작은 애한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감히 내 앞에서 너 같은 수준의 가품을 뒤밀어?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마구마구 찢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그렇게 사정없이 찢어버린 가방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분위기에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한 행동들은 잘못된 거라며 집안 분열을 일으킨 거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른이 앞에 있는데 동서한테 화를 냈다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소리치며 뜯어 말렸지만 시모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지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광경을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시동생은 저를 보며 눈치도 없다면서 동서가 준비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며 가진 게 없는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모가 쌓였던 거 전부 풀어버리라면서 시모를 더 난리치게 부추겼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뒤로 넘어진 시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온 동서의 아들이 울먹이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찢어져 있던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당황하며 보고 있는데 찢어진 가방을 들고 있던 동서 아들이 그 가방을 동서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리곤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가 시모에게 건넸던 명품 가방 또한 가짜라면서 왜 큰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냐며 집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전부 다 들었었다고 충격적인 말로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보증서가 있는 걸 조카에게 보여주면서 동서내외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조카는 동서가 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었던 선물은 가품 중에서도 최하급이었고 동서가 시모에게 주었던 가방은 가품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보증서까지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모에게 선물해줬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걸 조카가 전부 털어놓으면서 큰엄마한테만 왜 뭐라 하냐고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저는 조카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동서는 말까지 더듬더니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분노한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가방을 들어 냅다 던져버렸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다 필요 없다면서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된 시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알았다면서 동서에게 분노했고 시동생 내외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벌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동서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명품이냐고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저보다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작 본인도 명품 하나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돈 벌어 모아 시모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들이 아깝다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았고 시모는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줬을 때 직접 백화점 가서 신중하게 골라 선물을 드렸었는데 동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품만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내외는 지속적인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걸 옆에서 조카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시댁에 와서도 또 이 문제로 싸우게 되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된 거였어요.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저희 부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터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동서내외는 명절날 이후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는 장남인 저희 남편이 돌봐드리는 게 맞지 않냐며 다시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희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고 시모 또한 저희한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채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전부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남편의 생선가게 백반집이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는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백화점 직원들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집안 사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소문이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잘 나간다는 소식에 연락 한 통 없었던 시모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전의 일들을 사과도 할 겸 얼굴 한번 보자고 했었지만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온갖 무시하던 시모가 남편이 잘 나가게 되자 또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었죠. 누굴 건드린 줄 아냐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면서 시모가 함부로 오라가라 할 사람이 이제 아니라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연락이 왔었지만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직접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네요. 저희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동서와 이혼한 시동생의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더는 지킬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동생은 예전처럼 족발 가게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껄끄러운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면 그 끝은 나락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고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모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거든요. 시모는 연세가 들수록 등 돌린 자식들이 그립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되겠죠. 돌아가신 아버님 핑계로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던 못된 심보 제발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보단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